안녕하세요. 그동안 수많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여전히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멈출 줄 모르고 있는데요. 영끌 세대들이 뛰는 집값을 가만히 쳐다볼 수만 없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금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주택이나 주식, 가상화폐 등에 투자를 하다 보면 본인의 순수한 소득과 관련이 없는 가족이나 친지 또는 대출금 등을 통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칫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서 본인의 계좌에 입출금을 하거나 부동산 등을 구입하는 경우 나중에 국세청에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된다면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증여세의 폭탄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부동산 등 취득자금 출처에 대해서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출처 조사 대상에서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는지 등의 궁금한 질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번 강의는 국세청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례를 들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누가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될까? 질문사항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땡땡땡 작성을 했는데 조사받게 될까요? 자녀의 부동산 취득이나 전세 자금을 증여 공제 한도까지는 증여를 하고 일부는 차용을 해줬는데 괜찮을까요? 또는 자녀나 가족 명의로 주식 펀드, 적금, 가상화폐 등을 투자를 했는데 혹시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97% 정도는 별 문제 없이 지나가겠고요. 실제 국세청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1% 미만이며 약 2% 정도가 서면 조사 등의 자료 증빙 제출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현실적으로 국세청 인력이 전 국민의 모든 재산 취득 사항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으며 또한 국민들의 사적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정부가 간섭하는 행위는 자본경제시장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는 시각을 갖고 있으며 일단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들이 경각심을 깨우치고 파급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우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실시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설마 내가 조사 대상이 되겠어? 별일 없겠지 하고 무심코 지나치다가 나중에 어떤 사유로든지 조사를 받게 되면 그동안의 모든 부동산의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에 대한 금융 추적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가족 간의 돈 거래나 또는 예금 계좌 입출금이나 자금 이체 시 본인 계좌 이외의 타인 자금을 함부로 입출금하는 행위는 매우 조심스럽게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세목과는 달리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한 상속증여세를 국세청에서 부과할 수 있는 부과 제척 기간이 짧게는 10년에서 15년, 특히 고액의 50억 이상 부정행위 또는 은닉한 재산은 과세당국이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언제라도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증여세의 부과 제척 기간은 매우 오래 지속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별 문제 없이 몇 년을 지나가다가도 뒤늦게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 폭탄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산울TV는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이 바뀔 때 신속하고 정확하며 알기 쉽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과 애정으로 구독, 좋아요 클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세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유튜브 상의 댓글이나 제 카톡 아이디로 문의를 주시게 되면 제가 최대한 성의껏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속증여세의 부과 제척 기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인데요.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는 것은 신고기한 다음 날인데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겠고요.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또 무신고 또는 부정행위로 인해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즉
여기에 해당하는 자는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을 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 법정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허위 누락 신고를 하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정행위 은닉 재산 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해당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언제든지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속증여재산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과 제척기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다음은 예금, 주식, 펀드, 채권, 가상화폐, 적립식 보험금 등 자녀 가족 명의로 예금 또는 취득 시에 별 문제가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답은 문제가 될 수 있겠다입니다. 추후 국세청 조사가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증여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입증 책임은 예금주에게 있기 때문에 명확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 추정에 의해서 국세청은 증여세를 과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서는 주로 일정한 소득이 없는 부녀자나 자녀 명의의 고액 부동산 취득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비상장 기업의 주식이동 조사를 진행을 하면서 주식 취득자금 조사를 병행하고 증여세 등을 추진해 왔으나 또 여러분들이 주택 취득 시 제출한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을 통해서 취득 자금 출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실제 금융조사를 진행을 하다 보면 일반 주식 계좌 등의 취득 자금에 대해서도 증여 혐의점이 발견이 된다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가상화폐 등의 거래 등에 대해서도 증여 혐의점이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서 편법 증여가 확인이 된다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본인의 소득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금이 아니라면 매우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증여세란 대가 없이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보유 자산의 형태를 불문하고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가족이나 자녀명으로 계좌 이체를 한다든지 주식 등을 자녀 명의로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깔끔하게 증여 시점에 증여재산 공제 한도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없이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이미 부모로부터 수증받은 금액은 떳떳하게 자녀의 자금 출처로 국세청에 제시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를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의 취득 당사자뿐이 아니라 거래 상대방, 가족, 친인척 등 금융거래가 있는 모든 관련 계좌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기 때문에 금융추적 조사를 하다 보면 엉뚱한 사람의 수상한 자금 거래 내역이 발견이 되어서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게 됩니다. 따라서 평상시에도 여러분들께서는 계좌 입출금이나 이체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본인의 소득에 의한 자금이 아니라면 가급적 본인 계좌에 타인의 금융자산이 입출금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국세청에서도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가 빈번하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는 대부분 금융거래 추적 조사와 자금 흐름을 확인하게 되는 조사가 진행이 되며 취득 자금에 대해서는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입증 책임은 부동산 등의 취득자 등에게 있기 때문에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한 증여 추정 원칙에 의해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실 것은 가족 간의 금전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 공제를 충분히 활용을 하시고 추가되는 금액은 증여세 신고를 한다거나 가족 간의 차용 거래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족 간의 차용 거래 시에는 반드시 차용계약서 원금, 이자, 지급일 등 증빙을 충분히 잘 갖춰놓고 원금과 이자는 반드시 빌린 사람의 소득으로 상환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세청에서 국민의 개인금융 계좌 정보를 조회하고 확인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로서는 각종 세무조사 시 국세청은 과세 근거 확보를 위해서 상속, 증여자,
체납자의 금융재산 현황을 확인 조회할 수 있는 것이고요. 국세청은 금융기관 본점이나 지점의 계좌를 조회를 한다거나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 계좌, 주택 구입 시 제출된 자금 조달 계획서상의 예금 증빙 서류, 이자 소득 지급 명세서상의 계좌 내역 또는 여러분들께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 환급금 수령 계좌를 등록을 한다거나 애완 거래 시 통보되는 계좌 또는 국세청에 확보된 신용카드 거래 내역 등 종합적으로 국세청에서 이미 확보되고 있는 여러분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서 세무조사 시 또는 국세 체납 처분 시에 국세 행정에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의 금융거래 내역은 국세청 또는 수사당국 등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현미경처럼 금융거래 내역 전부를 명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항상 금융거래를 할 때는 그 점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간혹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을 하다 보면 소득이나 재산 상태로 보아서 능력이 전혀 없는 부녀자나 자녀들의 명의로 고액의 은행 예금, 주식, 채권 등이 발견되곤 하는데요. 이때는 그 자금에 대해서 예금주의 소명을 받게 되고 입증 채금은 전적으로 예금주에게 있기 때문에 명확히 예금주가 해명을 하지 못하거나 누군가로부터 수중받은 혐의가 추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는 증여 추정의 원칙,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다음 항목에 의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데요. 증여 추정의 원칙을 잠깐 좀 살펴보게 되면 재산 취득 작업의 직업, 연형,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 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을 해서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능력이 안 되고 본인 소득이 입증이 되지 않는데 갑자기 본인의 은행 계좌에 많은 금액을 입금을 해놓는다면 나중에 국세청 조사에서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증여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많은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은행 거래 시에는 이 점을 특히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금융거래 시 특히 주의하셔야 될 사항을 몇 가지 알아보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본인과 무관한 금전거래에 대해서는 가족, 친인척, 제3자 등 체면이나 인정 때문에 금융계좌에 입출금을 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근거나 증빙이 명확한 금액이 아니라면 가급적 평상시에는 1천만 원 이상의 금융거래는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액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정보 분석원을 통해서 국세청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고액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국세청에 폭탄 세금을 맞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고액 예치를 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참고사항으로는 대가가 없는 현금은 주는 때 또는 예금 등은 입금하는 시점에 증여 시기가 되기 때문에 추후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비교적 상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기타 양도세나 종부세, 증여세, 종합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계신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산울TV를 검색을 하셔서 각 세목별로 상세히 알기 쉽게 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lright, alright.